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의 화상회담에서 중국의 국제 질서 위협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폭로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겨냥해 비판을 하는 모습이군요.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우려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국제질서 위협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방되고 번영하며 안전한 지역 추구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혼란이 발생한 공급망 회복, 탈탄소 등 공동 목표에 관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파트너들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각축전이 격화하며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신장과 티베트에서의 인권, 또 홍콩 주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도 주요 G20 정상회의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중국을 적극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도 중국을 상당히 의식을 했군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 그리고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했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화상이긴 하지만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홍콩과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총리 재임 중에 정상회의 때마다 중국 인권과 대만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일본이 자국 영해로 인식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 관광선이 자주 진입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사실상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참석해서 화상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해 발언했는데 이번 달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페이스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고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방치했다. 이런 내부 폭로가 나왔는데 결국 연방정부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요. 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폭로된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 결과 자사 알고리즘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10대 여성 청소년을 비롯해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제공한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하우건은 미 의회와 증거거래위원회에 일명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이들 문건을 제공했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17개 언론사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사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공정하고 또 기만적인 영업 관행을 규제하는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관련해 페이스북은 규제 당국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보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도 직원들에게 각종 문서와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보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서류 보존 요청은 법적인 조사에 대응하는 절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일 관련 뉴스도 들어와 있군요. 첫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임기가 종료가 됐는데 그런데 독일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차기 연립정부가 구성되기까지는 대행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 연방 하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메르켈 총리와 그 내각의 임기가 정식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차기 연립정부 구성 때까지는 그 대행 체제로 기존 내각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게 면직 증서를 수여하고 차기 연방정부 구성 때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16년의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독일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슈타인마이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의 재임 시기는 독일 역사에서 뛰어난 시기 중 하나였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내각은 연정 협상이 마무리되고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정규 임기 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일상적인 업무 외에 차기 정부의 임기까지 미치는 어떤 결정이나 법안 통과와 관련한 일은 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한 달 전 치러진 독일의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내세운 녹색당 그리고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과 연정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6일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가 총리에 취임하는 게 현재 독일 정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볼 텐데요. 얼마 전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 이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들도 이 치료제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요? 어떤 네, 내용이죠?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먹는 방식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다른 제약사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머크는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와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다른 제약사들이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제약사로부터 로열티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빈곤 국가에도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처음으로 개발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로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머크는 이달 초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 초기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특허 사용 협약에 따라 100여 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몰누피라비르가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최고 경영자는 만 50세 이상이 해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세 CEO는 오는 2023년부터 만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면서 백신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을 지목한 이유로는 입원율이 높고 또 사망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재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 접종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스터샷을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